자, 이어서 또 시작해 볼까요? 비자의 형태. 지금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비자의 개념, 여권 수속, 여권의 개념, 비자의 개념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비자의 형태, 비자의 종류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비자는 우리가 여권에 보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우리가 여권을 보잖아요. 그럼 여권을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인적 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적 사항 부분 말고 이제 사증란이라고 있습니다. 사증란. 이 사증란에 보게 되면 이 비자를 이제 붙이거나 찍어주거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전에 봤듯이 이게 스티커 비자라 그래, 일명. 응? 비자를 갖다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죠. 이 어디에 사증란에 여권의 사증란에 비자를 이렇게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 이 둘 다 보면 스티커처럼 되는 거. 위에 거는 미국 비자고 밑에 거는 중국 비자예요. 이거 하나의 스티커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다. 사증란에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죠. 도장 찍는 거 마치 스탬프처럼. 우리 스탬프 도장 있죠? 도장을 꽝 찍은 거 입국할 때. 특히 이거는 이제 도착 비자라 그래서 그 나라에 도착해가지고 그 입국 수속을 할 때 일정의 이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와 더불어서 뭐 어떤 비용이 있으면 비용도 같이 내면 그 자리에서 찍어주는 어라이벌 비자, 도착 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를 삐거 찍어주기도 하죠. 물론 스티커가 없이 스탬프로서 한국에서도 영사관에 가가지고 받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스탬프로 찍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자는 보게 되면 이렇게 스티커 비자와 이렇게 도장으로 스탬프 도장으로 찍어준 두 가지 비자 형태를 띠게 되는데 가끔씩 예외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 비자예요. 중국의 단체 비자 샘플들인데 이 단체 비자 때 그러니까 종이로 줘요. 종이. A4 용지 종이에 대신 여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도장이 원래는 이제 여기가 빨간색 도장이 찍혀져 있다. 이렇게 해서 A4 용지로 혹은 이제 별지 비자인데 이거는 단체 비자라는 거는 8명 이상 8명 이상이 찍어주는 비자예요. 근데 별지 비자는 8명은 안 됐는데 단체 성격을 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체처럼 찍어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4 용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별지 비자의 특징은 여기에 여권 비자의 형태가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비자 종이처럼 종이 비자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도 마찬가지 중국처럼 이렇게 종이 비자였지만 이젠 그건 러시아는 이제 무비자가 돼서 이제 이건 우리가 안 받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단체 비자 A4 용지를 받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중국 비자는 앞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스티커를 찍어주는 비자도 있지만은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주는 비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비자 신청지 유의사항입니다. 여권 취득이 당연히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규정상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건 언제 기준? 출국하는 그날 기준으로. 출국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야지만 비자를 갖다가 신청하고 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권은 6개월 이상 또 남아 있어야지 출국하거나 그 나라를 입국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게 이제 규정이에요, 규정. 가끔씩 물론 3개월 남았을 때도 입국을 허용해 주긴 하지만 그거는 불안한 감정을 갖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거기서 거절을 시키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입국할 수가 없다. 당신은 불법을 체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라고 판단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있어야지만 출국과 입국이 자유롭고 그리고 비자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항상 확인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을 거. 특히 이때는 언제 줘야 되냐? 손님들한테 비자 서류를 받을 때 잘 체크해 줘야 된다. 나중에 접수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모르는 났다는 이러한 질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비자의 한 사례도 이제 이렇게 비자가 돼 있다. 그 보지 비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어디서 발급되었냐? 서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쓰는 거죠. 그다음에 여권 번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복수 비자냐 단수 비자냐. M이니까 이제 멀티플 복수 비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효기간들 써 있게 됐고 성별이 써 있게 됐고 생년월일이 돼 있게 됐고 그런 일들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비자의 종류예요. 방문 비자냐, 아까 유학 비자냐, 취업 비자냐 이런 종류가 다 나오게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어디서 발급이 되었느냐, 이름은 뭐냐, 성은 뭐냐, 그다음에 여권 번호가 들어가고요. 비자의 종류, 단수냐 복수 비자냐.
비자의 유효기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생년월일이라든가 다음 비자의 형태 유학비자냐 단순 관광비자냐 취업비자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데서 요거 이러이러한 제한을 둔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집어넣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는 닿게 돼 있는데 우리가 또한 비자는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그 비자 웨이버 어그리먼트라서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거예요. 즉 상대방이 입국 허가서가 없이 우리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걸 해놓은 거죠. 서로 상호간에 이건 대부분 상호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비자를 갖다가 면제를 갖다가 하는 이런 협정을 맺는다. 그래서 비자 웨이버 어그리먼트라고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자免除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방문과 공항에서 여권에다가 그냥 바로 스탬프를 받아 체류 기간을 당신은 며칠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가를 받는 거예요. 비자 면제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의 힘을 갖다 파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2위를 차지했다. 독일과 더불어서. 자, 일본과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어요. 129개 국가, 122개의 국가에 뭐가 없이 갔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우리는 190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더불어서 그만큼 대한민국이 믿을 만한 나라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른 나라 그 나라에 가서 불법 체류할 일이 없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다수의 나라들보다 소위 얘기해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비자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권의 파워가 엄청 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자를 하게 되는 미국을 가장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미국 비자 받는 같은 요령을 일단 전자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원래 이제 미국 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자 웨이버 프로 어그리먼트가 됐던 것이 바로 조건이거든요. 전자 여권. 왜 대한민국 니네들 여권은 너무나 위조 변조가 쉽다. 그 때문에 비자 그 여권이 갖다 전자 여권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 면제 협정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미국 난민 받게 되면 90일 정도, 약 3개월이죠. 3개월 체류할 수 있고 관광 및 상용 목적만 허용을 하겠다. 다른 건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사전에 인터넷 이스타 시스템 미국의 이스타 시스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비자 면제 그 인터넷에 이스타 시스템에 접속해가지고 허가 승인을 받은 거죠. 보통 24시간 이내에 답을 준다.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고 거기에 인적 사항들 집어넣으려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입력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24시간 이내에 승인 허가가 나는데 거의 99.9% 나온다. 특별히 이 사람이 지원하는 자가 법적인 이런 하자나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다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타, 캐나다는 ETA, 호주도 마찬가지 ETA, 괌사이판도 마찬가지 이스타. 그다음에 영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6개월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된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자 이제 중국 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해요. 얘네들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30일 동안 치료하는 단수 비자, 유효기간이 30일이에요. 90일 단수 비자, 30일 더블 비자. 이건 2번 입국이 가능한. 관광 1년 복수 비자도 있고요. 다음에 단체 및 별지 비자 아까 얘기했었죠. 이건 다 일회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자가 계속 정책적으로 바뀐다. 중국은 계속 바뀌어서 여기 있는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은 종류가 이상하게 좀 종류가 나눠져 있다. 체류 기간에 맞아. 사용하는 기간에 맞아. 좀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비자들 복수 비자라든가 더블 비자 같은 경우엔 좀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이 왔다 간 적이 있어야 된다. 한 번이라도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비자를 받아서 다녀간 경력이 있어야지만 또 복수 비자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까칠한 복잡한 면이 있는데 여하튼 중국 비자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한번 그 고객들하고 중국 비자에 대해서 상담하기 전에 한번 정확하게 또 파악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해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비자 신청하는 하나의 그 중국 비자 신청서예요. 중국 비자 신청서고 나오는 중국 비자 형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배 업무예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수속 대행 업무를 받았었죠. 여기는 이제 뭐죠? 보험, 여행자 보험을 갖다 가입해주는 이런 업무인데 이거는 보험사에다가 생년월일을 하고
생년월 이름하고 다음에 여행 기간만 알려주면 이제 보험이 이제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그런 업무들을 여행사 대행해주기도 한다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수배 업무인데 이 수배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공입니다. 항공 예약 발권, 항공을 예약하고 항공을 발권하게 되는, 항공 요금을 뽑아내고 항공의 루팅을 짜게 되는, 소위 얘기해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그 다른 한 과목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것도 6학점이나 되는 거죠. 3학점, 예약 3학점, 발권 3학점, 최소한 6학점 입장되는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배우는, 하여튼 항공을 갖다가 스케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케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다음에 그들을 예약을 하기도 하고, 요금도 뽑기도 하고, 발권도 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는 수배 업무. 그다음에 항공 빼고 호텔, 관광지, 식당, 버스 승선 이런 거에 대한 지상 수배, 항공하고 지상하고 수배 업무를 맡는다. 다음 생성, 개발하는 거죠. 상품을 갖다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매하는, 마케팅을 벌리는 이런 판매하는 업무. 그다음 행사가 진행이 되면 안내 업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 정산서 같이 작성하는 격리, 인사 쪽에 이제 관리 업무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영업이 상당히 아까 조직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 생산 업무와 영업 판매 업무, 특히 생산 업무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다음에 영업 판매는 어떤 마케팅 업무 이런 것들은 그 시간에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안내 업무 중에서 영업직 하는 업무들, 영업직 하는 이 사람들의 업무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직 조직원, 종사원들은 특징이 뭐예요?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접촉하죠. 고객과 직접 대면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판매 능력도 당연히 세일 능력도 갖춰야 돼요. 다음에 업무의 완수인용, 손님과의 약속했는데 그 책임지고 업무를 갖다가 완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항상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웃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항상 웃는 연습을 가져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거울 보고 웃는 모습을 한 5번 정도 반복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저절로 얼굴에 웃는 모습이 가져가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인상 갖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 항상 규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인솔을 하게 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의 그 욕구를 상담한다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나랑 가치관이나 철학에서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흥분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당연히 판매, 매출을 오래야 되니까 책임감이 강해져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관리직은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항상 과학적이고 원가 의식이고 건전한 판단인 거죠. 이러한 것을 해줄 때, 특히 인사과 같은 경우는 인간성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능력. 그래서 원리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관리 부서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관리 부서들은 약간의 그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죠. 원리 원칙을 그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내직 기술. 이거는 이제 행사과, 단체과 이런 부서들에서 하게 되는데, 행사를 걸고 지겠는데 이 안내직 종사원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관광 통역 안내사. 요거는 주로 이제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인바운드. 인바운드. 즉 외국인이 한국을 관광할 때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어로 설명해주면 안 되니까 그 나라 말로, 방문하는 국가의 나라 말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격증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런 게 나와 있다. 여기 영어라고 써 있죠. 영어라고 써 있죠. 영어 가이드예요. 영어 인바운드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여행 안내사. 요거는 이제 도메스틱에서 사용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을 관광할 때 사용하는 국내 여행 안내사. 그래서 관광 종소원 자격증이라 이런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국내 여행 안내예요. 국내 여행 안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행 인솔자, 투어 컨덕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을 해외로 내보낼 때 만들어주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내직 종사원은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내직 종사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만 따도 상당히 좋다. 이거는 이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또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만들어 주게 되는데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은 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 여행사에 취업하거나 여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군 중에 하나가 바로 국외여행 인솔자들입니다. 국외여행 인솔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즐기게 되는 거. 여행을 정말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을 즐긴다 이랬을 때 국외여행 인솔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영 인솔자 투어 컨덕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격증, 이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급해도 돼요. 이걸 발급받으면 카타 한국 일반 여행업 협회, 그러니까 한국 여행업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여행업 협회에서 관광 통역사 안내증을 갖다가 보여주면 얘네들이 이 카타에서 이 협회에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또 발급받아 줍니다. 혹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잖아요. 9개월 근무이고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약간의 소양기간 15시간 정도 소양시간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또 준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서는 문화체육부 관광장관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80시간을 갖다가 양성교육을 받게 되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이건 거예요. 이거. 이 세 번째. 국외여행 인솔 자격증 방금 얘기했듯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따고 싶다? 여기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에 저기를 한다면 첫 번째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하게 되면 인바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국외여행 인솔자는 소위 해서 아웃바운드죠. 손님을 한국 사람을 해외로 나가서 안내 인솔을 맡아주는 아웃바운드. 즉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갖다 도메스틱을 전부 다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채용 기준이죠. 아무래도 이제 여행 종사원이 치는데 업무 처리 빠르게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를 하는 거고 상담을 하고 인솔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좀 눈치가 우리가 빠르다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다음 이제 성격이 원만한 좋은 인상, 이런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인솔을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다음에 여행을 당연히 좋아해야 되겠죠. 다음에 아무래도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같이 다니면서 인솔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어학이 다른 나라 가서 손님들 인솔을 하게 되니까 하다못해 최소한 영어 아니면 그 나라의 그 외국어를 갖다가 다룰 줄 아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상당히 많이 출장을 다니곤 하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항상 능력 그 다음에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야 되니까 또 전 세계 지리를 많이 알아야지. 그 다음에 행동력이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성격이 원만한 사람 같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 즉 고객을 배려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늘 성실하고 타인부터 호감이 가는 이런 사람이 보통 여행업 종사자, 특히 어디에 안내 업무에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직은 크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직. 그러나 안내 업무는 분명하게 여기에 어느 정도는 이 업무에 맞아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 그 여행업의 개요에 대해서 그 경영과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잘못 썼네요. 이거 일단 잠자 경영과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